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고려 불교 문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사 쭉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께요, 조금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자잘한 내용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가 이렇게 외워야 될 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단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화사를 다시 이제 두 개로 나눴는데요. 무슨 말이냐? 앞서서는 이제 불교 중에서도 사상사만 이제 주로 살펴봤었죠? 네, 불교는 사상사 부분 말고도요,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뭐 불상도 있고요, 탑도 있고요, 또 탑 중에서는 승탑이라고 해서 승려의 사리들을 보관하는 승탑 같은 것도 있었죠. 이런 다양한 고려시대 불교 문화재, 예술품들이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불교만 있는 거 아니죠. 유교. 이것도 고려 사회에서 한 축을 차지했었고, 또 도교 쪽도 있었고요. 유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가르쳤을 거니까 이제 교육기관 쪽도 나올 거고요. 또 고려시대 때 서술된 다양한 역사책들도 나오게 될 거고, 천문이라든지 뭐 역법 이것도 나올 거고, 또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팔만대장경 이야기 있었죠? 인쇄 쪽도 있을 거고, 문학, 어떤 식의 문학 작품들을 썼는지, 아니면 고려하면 상감청자 기억나시죠? 다양한 자기도 등장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소주제 하나하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앞서 불교 사상사 같은 경우는 복잡하긴 했어도 주요 승려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불교를 정화시키고 통합하려고 했는지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접근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소주제 자체가 다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그냥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막 되게 짜증내죠. 근데 거기다 또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여기 이제 불교 예술품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인쇄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또 분류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공부했던 건 고려 전기 건지 아니면 후기 건지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유교라든지 아니면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역사서, 문학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게 우리 고려 정치를 모두 몇 단계로 구분했었습니까? 5개의 단계로 구분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5개의 단계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려 초기 때는 역사서 안에서도 이런 역사책이 있었고, 중기 때는 그런 게 있었고, 무신정건기 때는, 원나라 관석기 때는, 말기 때는 5단계로 다 분류를 해야 돼요. 교육기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도 자잘하게 볼 게 너무 많은데 또 그 안에서 다시 또 시기를 연결시켜서 물어보다 보니까 공부하려면요 되게 진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들어요. 또 거기에다가 도교나 천문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요 굳이 안에서 시기를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고려시대 거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자, 일단 여러분께서 보시는 교재 자체는요 이런 소주제별로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펼쳐주는 그 내용은요. 소주제를 다시 전후기로 구분하는 것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5단계로 공부할 건 또 따로 보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106페이지를 출발을 해가지고요. 113페이지까지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께 좀 감안해 주시고요. 혹시 필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노트 없으신 경우는 113페이지에다가 공간 좀 많이 있죠? 거기다 필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는요.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면 좋은 불교 예술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거는 고려 전기 때 작품이다. 이거는 고려 후기 때 작품이다. 이렇게 구분을 시키시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살펴볼 거는요. 건축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 이전 때까지 남아있는 건물은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 이전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라든지 삼국시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미 1000년도 훌쩍 넘은 시기인데요. 목조 건축물이 그렇게 오래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무로 만들면 불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금방 불타버리고 또 습기라든지 이런 거에 취약하기 때문에 목조 건축물이 오래 남아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목조 건축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건 고려시대, 그 중에서도 후기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전기시대 때는요, 불교와 관련된 사찰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뭐,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의상이 당나라 유학 갔다고 난 다음에 만들었던 절을 우리가 이제 부석사라고 했죠? 부석사가 지금도 경북 영주에 가면 있긴 있어요. 단, 그때 만들었던 건물은 아니고요. 중간에 새롭게 다 새로 건물을 세운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 전기 때 만들었던 절이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단, 터를 볼 수가 있긴 한데요. 그 터는요, 절터는 아니고 여러분들, 절터 중에서는 있긴 하지만 기억하실 건 별로 없고요. 궁궐터를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일단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개성에 가면은요, 만월대 터가 있는데요. 이게 궁궐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고려시대 때 이런 식으로 일단 터를 잡아서 건축물 쌓아나갔구나. 이건 이제 엿볼 수가 있고요. 자,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 고려 후기 거 있다 그랬죠?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10군데 정도 있는데요. 접근하실 때 여러분들은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냐? 자, 건물을 이렇게 세웁니다. 옛날 건물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세우죠? 자, 그럼 이제 기둥을 이렇게 이제 두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뭐 절이라든지 아니면 궁궐에 가셨을 때요, 요 기둥과 그다음에 여기 지붕이 있잖아요. 요 사이에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혹시 장식해 둔 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으로 쌓아서 이렇게 장식해 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공포라고 해요. 공포. 예, 이 공포가 좀 많이 있을수록 건물 자체가 대단히 화려하게 보이겠죠. 그쵸? 근데 이 공포를 두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둥 바로 위에 두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방식을 바로 뭐라면 하나만 있다 라고 해서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고요. 그거 말고 이 기둥이 없는 자리도 공포를 막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많이 있으면 많이일수록 보다 건물은 더 화려해 보이는데요. 이랬을 경우는 공포가 여러 개다라고 해서 이제 다포 양식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근데 이제 고려 전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심포 양식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려 후기로 오면 주심포 양식뿐만 아니라 다포 양식이 많이 있고요. 조선시대 가면 이제 다포 양식이 더 많아지겠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고려에 남아있는 건물 중에서 이제 주심포 양식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안동에 가보세요. 안동에 가시면 봉정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의 건물 중에 극락전이 있어요. 자,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승기 씨가 1박 2일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프로그램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잠깐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현재 남아있는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을 찾아가시오. 이런 미션이 주어졌더라고요. 근데 똑똑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친구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을 잘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현존 최고 건물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주심포 양식이 있고요. 그 다음 영주를 가보세요. 거기만 이제 부석사라고 하는 절. 아까 의상스님 잠깐 얘기했었죠? 여기에 무량수전. 부석사 안에 있는 건물 중에 무량수전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충남 예산에 가시면 수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대웅전. 여기도 마찬가지 주심포예요. 그래서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요 3인방은 세트를 같이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요 세 개는 세트로 가셔서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이 되겠고, 교재에 가시면 그거 말고요. 강릉 객사문 이렇게 나와 있죠. 말 그대로 강릉에 가면 있고요. 객사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때 지방에 설치된 관아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문은 뭘까요? 말 그대로 그 객사의 그 입구 있잖아요. 그 입구문을 객사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도 남아있고 그것도 주심포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다포 양식은요.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황해도 가시면은요. 성불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가면 응진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성불사 응진전, 그것이 일단 최초의 다포 양식의 건물이더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석탑 쪽을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석탑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과 고려시대의 석탑, 이게 너무 많이 헷갈려요. 단, 조선시대 석탑은 헷갈릴 게 별로 없습니다. 시험에서도 딱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요. 왜냐면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불교가 융성했으나 조선시대는 국가가 대놓고 불교를 억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탑이 있어도 별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되셨어요? 자, 결국 여러분이 공부하실 관전 포인트는 통일신라 시대 석탑과 고려시대 석탑을 비교하는 건데 대답해 주세요. 통일신라 시대 석탑은요. 어떤 게 있습니까? 가문사지 상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진전사지 3층 석탑이 있었어요.
두셨어요. 가문사지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진전사지 3층 석탑. 공통점이 뭡니까? 3층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으니 이 시기 때는 3층 석탑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3층 석탑은요. 뭐 크건 작건 간에 그 안정된 모습이 정말 일품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예외가 있긴 있어요. 불국사에 가면 다보탑이 있잖아요. 다보탑 같은 경우는 모습이 조금 독특합니다만 나머지는 다 3층 석탑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릴게요. 고려시대 때 같은 경우는요. 5층, 7층 이런 게 등장해요. 자, 그러니 그 석탑의 층수만 딱 봐도 그것이 어느 시대인지 구분 가시겠죠. 단 하나 예외는요. 정림사지 5층 석탑 기억나세요? 정림사지 5층 석탑. 그거요. 백제가 만들었던 두 개 탑 중에 하나가 미륵사지가 있었고 또 하나가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림사지 5층 석탑만 백제인 거고 나머지 5, 7자가 등장하면 다 고려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5층도 있고 7층도 있고요. 10층도 나중에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석탑의 층수 자체도 다양하고 그 모습도 다양하구나. 단, 신라시대 때는 아래쪽에 일단 단도 2단 쌓고 난 다음에 정말 안정된 삼각형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고려시대 때는 아래를 하나만 쌓고요. 쭉쭉 위로만 올려요. 그래서 전체적인 안정감. 이런 거는 통일신라시대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워낙 석탑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이 석탑을요, 특징적으로 좀 구분을 짓자면 일단 첫 번째는요, 신라를 계승한 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게 개성에 가면 이제 불일사가 있는데 여기 가면 5층 석탑이 있거든요. 그래도 보면 신라의 느낌이 가장 많이 납니다. 이거 말고도 현하사지라고 해서 현하사라고 하는 절터입니다. 그 현하사지 같은 경우는 이제 7층 석탑. 익산에 가시면요. 왕궁리에 5층 석탑. 그래도 조금 신라보다 안정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신라 그 탑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갖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송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는요. 훨씬 더 파격적인 탑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거 바로 뭐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탑을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더 각이 다양해요. 팔각. 그러니까 한 층을 보자면 이렇게 팔각으로 되어 있고요. 층수도 더 다양해지라. 그래서 다각, 다층탑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 대표적인 게 강원도에 가시면 월정사라고 있어요. 5대4의 그 월정사가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팔각, 9층탑이 있습니다. 월정사에 있는 팔각, 9층탑은 다각, 다층탑으로서 이거는 이제 고려 전기 때의 작품이라면 고려 후기 때를 한번 가볼게요. 자, 고려 후기는 어느 나라의 간섭을 많이 받았냐면 원나라 간섭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 불교가 들어오는데 원나라 불교를 라마교라고 합니다. 그 라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몽골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요. 몽골 사람들은 아팠을 때 물론 이제 병원을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초원지대에 살다 보니까 누구를 많이 찾아갑니다. 주술사를 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미신적인 요소도 좀 많아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들이 바로 이제 라마교에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 모습과 좀 다른 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라마교 쪽에서는요 되게 화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 말에 만들어진 석탑 같은 경우는 대단히 화려한 모습인데 그게 어디냐? 경천사 절터에 있었던 10층 석탑이에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여러분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지금 현재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국립중앙박물관 1층 로비 가면 볼 수 있어요. 1층에 있다고 해서 탑이 키가 작은 게 아니라요. 위로 뚫어 올렸어요. 2, 3층까지 뚫어 올렸는데 엄청 키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요. 그 10층까지요. 엄청나게 화려한 조각상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면면이 다 불상들이 새겨져 있어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강암을 재료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기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리석을 기반으로 해요.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한 조각 작품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거기는 대리석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리석.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려한 조각상이 좀 많이 있고 단 대리석은 빗물에 약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녹아내릴 수가 있는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 1층 로비에 갖다 놨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 같은 경우는 석탑을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어요.
원각사지 10층 석탑. 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되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관련된 석탑 문제 일단 푸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불화를 좀 기억해 주세요. 불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불교 그림.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라든지 아니면 보살의 그림을 담아둔 것을 이제 불화라고 하는데, 특히 불화가요, 이 고려 후기 때 나와요. 여러분께서는 불화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시겠지만요, 실제 뭐 미술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최고로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화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불화를 보면요, 일단 그거 그냥 종이다 그리는 거 아니에요. 2단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비단에다가 부처님이나 이제 보살의 그림을 그리는데요, 얼굴은 되게 단아요. 옷은 정말 화려합니다. 그것도요, 아주 강렬한 색깔로 그림을 그린 데다가요, 금가루 있잖아요. 금가루를 가지고 또 옷을 입혀놔요. 그래서 지금도요, 거의 지금 100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색감이 참 화려하고 예쁘다, 이런 생각 들게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고려 후기 가장 대표적인 불화라고 하면요, 해허가 그린 양류관음도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관음보살을 그린 건데, 양류라고 하는 게 버들가지거든요. 버들가지 들고 있는 관음보살을 그렸더라.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단 안타깝게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고려의 불화가 한 160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국내에 남아있는 건 한 10점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한 130여 점은 일본에 가 있고, 또 나머지들은 미국과 유럽 막 이런 데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예쁘다 보니까 일본이 약탈을 참 많이 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인쇄를요, 불교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앞서서 대장경 배웠었잖아요. 그쵸? 3개가 나왔는데, 일단 가장 처음에 만들어졌으니까 초조대장경. 자, 초조대장경은 현종 시기 때 거란 격퇴를 기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전기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요즘은 속장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교장이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을 불러주죠. 대답해 주세요. 교장은 어느 시기 때 만들어졌어요? 의천의 형이었던 숙종시기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장.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팔만대장경인데, 팔만대장경은 몽골과 싸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후기 쪽 초반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단 초조대장경에서부터 제조대장경까지는요, 이건 뭘로 만들었어요? 이건 목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려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그 금속 활자를 가지고 찍어냈었어요. 됐나요? 목판 같은 경우는 나무 이런 판이 있으면 거기에 도장 파듯이 딱 이렇게 일일이 파줘야 됩니다.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판 만들어 두면 그 책의 내용만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새롭게 뭔가 만들 때마다 계속 판을 파줘야 되겠죠. 그거보다는 금속 활자 같은 경우는 글자 하나를 미리 파두는 거예요. 금속 활자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내 이름 이금수를 새기고 싶다 그러면 이자 가져오고 금자 가져오고 숫자 가져와서 배열해서 찍어내는 겁니다. 단 이게 쉽지 않은 게요, 그 세밀한 글자를 금속 활자로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고, 만들어냈다 하더라도요, 쇳덩어리잖아요. 종이잖아요. 쇠와 종이를 먹물 가지고 적당히 찍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 쇠판에다가 먹물을 잘 묻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속활자 기술이 발달된 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고려 후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일단 상정공음 예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상정공음 예문, 같은 시기인 겁니다. 몽골과 싸우고 있는 그 시기 때 상정공음 예문을 찍어냈어요. 금속 활자를 찍어냈어요. 단 조심하세요. 초조대장경 현재 지금 남아있지 아니하죠. 그쵸? 이거 불타자잖아요. 교장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상정공음 예문도요, 분명히 사료에 보면 찍어냈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현재 남아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게 남아있었다면 서양에 비해서 200년 먼저 금속 활자로 책을 찍어냈다, 그 증거가 됩니다.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바로 뭐냐? 직지심경 들어보셨죠? 예,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데, 직지심경, 이게 가장 오래됐어요.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됐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는 직지심경이 단독 문제로 나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지금까지 남아있는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다. 그럼 이걸 누가 찍어냈습니까? 라고 했더니요. 백운화상이 찍어냈대요. 어디에서 찍어냈나요? 청주에 가면요. 흥덕사라고 절이 있어요. 여기서 찍어냈는데 단 안타까운 건 지금 현재는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어요. 되셨어요? 청주 흥덕사에서 찍어냈지만 지금 현재 어디가 있다?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은 예전에도 한번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왕후 천축국전이 있는 곳도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2번 언급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시점적으로는 지금 고려 말이다라고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4개의 소주제 같은 경우는 전후기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쉬울게요. 자, 그런데 이제 불교 예술과 관련돼서요. 전후기 구분을 굳이 하지 아니하고도 그냥 공부해도 되는 것도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일단 첫 번째가요. 승탑이에요. 승탑.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상 승탑이 가장 처음 등장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신라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진전사지 승탑,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2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기 때 그러한 신라의 승탑이 계속 이어집니다. 되셨어요? 근데 신라 말 때 만들어진 승탑을 보면은요. 왜 그냥 일반적인 탑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층이 사각이잖아요. 근데 승탑은요. 팔각형으로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원 모양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러한 신라의 모습이 고려 때도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보면 팔각 원당형이라고 불러줘요. 그 팔각 원당형의 모습을 띠고 있는 고려시대 가장 대표적인 승탑이라고 하면 고달사지라고 하는 이 절터에서 나온 승탑이 되겠어요. 단 사진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보시면요. 이 고달사지 승탑은요. 그 몸통 1층 부분 있잖아요. 거기 보면요. 진짜 화려한 용문이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용도요. 이렇게 작은 용이 아니라요. 굵직굵직한 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 4호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승탑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팔각 원당형 그걸 계속 이어가요. 이거 말고 좀 특이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 교재 108페이지 거기 상단부에 보니까 지광국사 현모탑이라고 보이시죠? 지광국사 현모탑. 이건 봤더니 뭡니까? 사각형이죠. 이건 좀 특수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런 거 나왔었어요. 지광국사 현묘탑 같은 경우는 팔각 원당형을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독특하게 사각형. 고려시대는 이렇게 독특한 모습들도 곳곳에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불상. 자,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때도 불상이 되게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모습 자체도 상당히 다양한데 하나 특징은 다양하고 크기도 상당히 크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미 눈이 너무 높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뭐 때문이냐면 석굴암에 있는 본尊불상 때문에. 석굴암 본尊불상은요 정말 최고라고 말씀드렸죠. 사진을 보지 않고요 실제로 가서 보면요 그 최고라는 말이 느껴져요. 너무 뚱뚱하지도 않고 날씬하지도 않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완벽한 최고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여기를 보다 보니까 뭔가 조형미라든지 균형미가 예전 통일신라 시대보다는 조금 뒤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조금 받기는 합니다. 되셨어요? 자, 불상의 종류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그래도 신라의 스타일을 최대한 많이 엿볼 수 있는 불상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 가면 있냐면 부석사. 오늘 벌써 부석사 2번째 나왔죠. 그쵸? 여기 가면 소조, 아미타 열애. 열애가 앉아있는 불상이 있는데요. 앉아 계신다라고 해서 이제 좌상이라고 불러줘요.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 좌상, 앉아 계시는 불상. 고려시대 불상 중에서 최고로 치기는 하는데 그래도 석굴암 본尊불상을 보다 보면 조금 아닌가? 이런 생각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최고였다는 거죠, 예전에. 이게 있고요. 자, 두 번째. 고려는요, 일단 사이즈가 되게 커요. 그래서 대형 불상들이 등장을 해요. 얼마나 크냐? 10m가 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논산에 가면요, 관촉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석조, 미륵, 보살 입상.
그러니까 미륵보살 서 계신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예요. 높이가 18m. 진짜 크죠. 이거 말고 안동에 가면 이천동이 있는데 거기도 또 서 있는 석상이 있어요. 불상. 엄청 큽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18m짜리 넘는 걸 이렇게 정확하게 그 안정감을 갖추면서 균형을 갖추면서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은 되게 커요. 얼큰이에요. 그것도 얼굴이요. 이렇게 역삼각형 이런 모습으로 되게 이제 독특하게 생겼어요. 근데 반면에 다리는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크고 다리는 짧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또 고려를 세운 사람들은 호족 세력들이었잖아요. 이 호족 세력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왕족들에 비해서는 좀 돈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재료를 쓸 때요. 철을 가지고도 만들었어요. 이걸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광주에 가면 충국리에서 발견된 불상이 있는데 이걸 바로 이제 광주 충국리 철불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지역색 을 강하게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자, 그런 시험 문제에서요. 고려 같은 경우는 불상이라든지 석탑에서 신라의 양식을 계승했다 그러면 예, 그건 당연히 맞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전후기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들을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봤다면 이번에는 5단계로 분류해야 되는 주제들을 볼게요. 자, 5단계로 접근해야 될 건요. 크게 5개의 문화를 가지고 보게 될 텐데요. 일단 먼저 표.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맨 처음 뭐부터 볼 거냐면 유학부터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초기라고 하면요. 건국된 처음 100년. 그러니까 10세기에서 11세기 초반 정도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중기라고 하면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11세기, 12세기. 그리고 무신 집권기. 또 원나라 간섭기. 그리고 마지막 말기. 들어갈 텐데요. 기본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런 시대상과 뭔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나라 건국한 지 100년 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해보자. 신라가 망한 건가 뭔가 원인이 있어. 그렇다면 그러한 신라의 과오를 우리는 닮아가지 않게 강력한 고려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조 왕건은 죽을 때 훈요 10조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제 아무리 중국계 좋다 하더라도 그냥 중국 거라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이런 얘기였어요. 거란 거는 받아들이지 마.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초기 시기 같은 경우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려다 보니까 남의 거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타일대로 문화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체적이고도 좀 자주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반면에 이제 중기시대가 되면요. 나라 건국된 지 100년, 200년 넘어가요. 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제가 20대만 하더라도요. 제 이제 스케줄표를 보면요. 하루 일정이 진짜 빼곡했어요. 사람들 만나는 약속도 2탕, 3탕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그 혈기왕성한 시기 때 혼자 집 안에 있거나 도서관에 있는 게 전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사람 찾아다녔는데 지금은요.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나이가 조금씩 더 들다 보니까 그냥 바깥에 시달리기보다는 지금 모습 그냥 유지하고 살고 싶어. 변화하는 거 좀 싫어. 약간 그런 성향들이 서서히 나타나더라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중기시대로 가면 사회가 변화하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보수화가 됩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초기시대 때 대표적인 유학자면 최승로를 얘기하잖아요. 이 최승로는요. 조선시대 유학자들과 달라요. 조선시대 유학자들 같은 경우는 막 학문적으로 논쟁 막 해서 백성들 먹고 사는 거와 전혀 상관없는 철학적인 논쟁을 해왔더라면 최승로는 기본적으로 불교를 인정하는 이제 전제 조건 하에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유학을 받아들여서 효과적으로 국가를 운영합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런 게 반영되어 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신구 28초가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가의 체제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유학을 받아들여서 왕도
뭐 이제 그런 어떤 통치 조직을 정비하고 이런 데 있어서 유학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인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중기시가 되면서 문벌 귀족이 등장하고 당연히 문벌 귀족들은 앉아서 이제 공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죠. 학문적으로 보다 더 발달하는 경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최충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라든지 또 김부식. 최충과 김부식은 이미 정치 파트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죠? 바로 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반면에 이제 무신집권기 군인들의 권력을 잡았으니 유학이 아무래도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더라. 그렇죠. 뭐 그건 당연하겠고요.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무신 권력자들이 문신, 유학자들을 완전하게 차별대우할 수는 없어요. 아니, 차별대우한다.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 외교 문서 같은 거 작성할 때는 이 문신들의 실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최후 같은 경우는요, 문신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서방이라고 하는 조직이 되겠고, 이 서방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규보입니다. 이규보 같은 경우는 단독 문제로 나올 거는 없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오늘도 앞으로 2번 이상 더 등장하게 될 테니까 이규보 이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나라 간섭기인데 원나라 간섭기 때 유학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죠. 바로 뭡니까? 이 유학이라고 하는 건 공자의 사상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유학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버전이 4가지 버전이 있어요. 4가지 버전. 그 중에 첫 번째 버전이 당나라, 한나라부터 당나라 때까지 유행했었던 훈고학이라는 버전이 있어요. 두 번째 버전이 중국 송나라에서 등장했던 성리학 버전입니다. 성리학.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자. 원래 본명은 주희입니다. 그 주희가 공자의 사상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해석한 게 정말 학문적으로 대단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해석한 대로 이제 유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되셨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바로 원나라 간섭기 때 원을 통해서 유학의 한 갈래인 무엇이 들어왔다? 성리학이 들어왔다. 예, 요거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되셨어요? 자, 여기서 3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이 당시 성리학을 처음 그렇다면 받아들였던 사람이 누구냐를 봤더니 가장 최초로 받아들였던 사람은 안향이에요. 이 사람 말고도 또 주목할 만한 사람이 이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현도 오늘 한 번 더 등장하게 될 텐데 뭐냐? 왜 그 고려 말에 원나라 간섭기 때 왕이 있었잖아요. 열렬히 선방했으나 숙제를 못했었던 왕들이 있죠. 그 왕 중에서 8개월 만에 왕에서 쫓겨나서 원나라가 생활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열렬히 선방했으나 충선왕이 되겠습니다. 그 충선왕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계속 거의 원나라에 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원나라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뭡니까? 만권당. 되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고려는 오지는 않고 자꾸 원나라에 있으니까 신하들이 계속 찾아가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성리학을 받아집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때 인물이 바로 이재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2세기로 이어지고 2세기에 많은 제자들이 등장이 됐는데 정몽주, 정도전, 권근, 신진 4대부들이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안양과 이재현 기억하시고요. 자, 2번째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성리학은요, 나중에 조선시대에 가면요, 아까 유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대단히 철학적인 이런 부분을 빠져들게 돼요. 예, 대단히 철학적인. 그래서 우주의 원리는 무엇이지? 인간의 심성의 근원은 무엇이지? 막 이러면서 정말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논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보셨던 이황이라든지 이이해, 뭐 이기론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성리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신진 4대부들이 성리학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고려 말에 지금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 권문세족, 특히 이 권문세족과 손잡고 있었던 불교 있잖아요. 이 불교의 문제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성리학이 좋은 도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권문세족과 불교가 지금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정말 잘못된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를 개혁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성리학이 그 당시에 이제 활약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인 논쟁보다는요, 일단 일반 백성들에게 성리학을 전파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천적 성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뭐 장례식을 치른다거나 이랬을 때
불교라든지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색채를 없애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자가래. 주자 선생이 이야기했었던 각 집에서 주 행사들 뭐가 있을까요? 성년식을 치른다거나 아니면 결혼한다거나 장례식을 치르거나 제사하거나 그랬을 때 불교라든지 도교의 색채가 아니라 유학에서 말하는 그런 예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걸 실행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급을 하거나 아니면 성리학 책 중에서 어려운 걸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책이 소학이에요. 그러니까 도덕교과에서 초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민간 속에서 성리학을 전파시키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개혁적이고 실천적 성향이 강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번에는 교육기관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국가에서 먼저 학교를 세워줬겠죠. 여러분, 국가에서 세우는 학교를 지금 이제 공립학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관학이라고요. 관에서 주도해서 학교를 세웠다. 자, 그럼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려시대 관악 뭐가 있습니까? 일단 최고의 학교라고 하면 국자감이 있겠죠? 자, 그리고 각 지방마다 군과 현에다가 세운 학교, 이걸 바로 향교. 미리 말하자면 국자감은 나중에 성균관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그게 이제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거고 향교는 조선시대도 쭉 그냥 향교입니다. 이 향이라고 하는 게 고향향이에요. 각 군과 현에 있는 고향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이제 향교라고 하는데 근데 국자감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도 그렇고요. 뭡니까? 신라시대에 있어서 국학 이런 것도 보면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세운 최고 학교는요. 유학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자감에서도요. 유학을 가르쳐요. 그런데 특징인 것은 여기는 유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엇도 같이 가르치냐면 기술도 같이 가르쳐요. 이게 특징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여러 개의 학교, 시대를 다 통틀어서 여러 개의 학교 중에서 유학 아닌 걸 가르치는 학교는 딱 두 학교가 있는데 고려시대 경당. 고려시대 경당 같은 경우는 무술도 같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거 말고 유일한 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국제학하면요. 유학도 가르치지만 기술학도 가르쳐요.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면 유학 같은 경우는 다시 세 개의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세 개의 과정인데요. 가장 위에가 이제 국자, 태학, 사문학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국자 같은 경우는 관리 중에서 3품 이상 관리의 자재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태학은 5품 이상, 사문학은 7품 이상이에요. 그럼 기술 같은 경우는요. 8품 이하 관리 자재이거나 서민의 자재가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특징 두 번째가 나와요. 나라에서 세운 최고의 학교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기술학을 가르치더니 또 하나 그런 학교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 서민의 자제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럼 이러한 두 개의 특징이 조선시대 때 등장하는 그러니까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계속 있는 성균관에서는 특징이 다 달라져요. 성균관 같은 경우는요. 유학만 가르칩니다. 양반의 자제만 들어갑니다. 되셨어요? 자, 요거 좀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술 같은 경우도 다시 세 개로 운영이 되는데요. 율학, 서학, 산학. 율이라고 하는 건 법률이에요. 서는 글서자, 글씨 쓰는 거. 산학이라고 하는 건 수학 계산하는 거. 율학, 서학, 산학.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의 반으로 구성이 된다. 모두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향교 같은 경우는요. 뭐만 공부하냐? 유학만 공부합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기로 오면서 여러분 초반에 지금 거란과 3번에 걸쳐 싸우죠. 국가가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학에 대해서 국가가 신경을 좀 못 쓰게 되고 강의가 부실해집니다. 강의가 부실해지면서 학생들이 이거 말고 좀 다른 데서 배우고 싶다라는 열풍이 불었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인이 세우는 학교들이 큰 인기를 끌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수도 개경만 하더라도요. 12개 큰 학교가 유명했었는데 우리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12도 이렇게 불러줘요. 사학 12도라고 해서요. 개경에만 12개 학교가 되게 유명했다. 그 12개 학교 중에서요. 일단 시작점을 한 학교가 바로 뭐냐면요. 문헌공도라는 학교. 이 문헌공도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최충이었어요. 최충은 예전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20살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고시 1등한 사람이에요. 전체 수석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70세까지 고려의 관직에서 쭉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50년 동안 이제 관리 생활을 한 거죠. 그러면서 문화시정을 비롯한 최고의 관직까지 다 차지했는데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었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70에 퇴직을 하였으나 그냥 있기 뭐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다가요, 문헌공도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학교를 만든 거죠. 여기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워낙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었던 데다가 이런 최충 같은 경우는 과거 시험을 볼 때요, 문제를 무엇을 낼 것인지, 채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두 다 총괄하는 그런 총책임자 역할까지 했었습니다. 고려했을 때 이렇게요, 과거를 총괄하는 책임자, 이들을 바로 뭐라고 불러줬냐면 지공거라고 불러줬어요. 뭐라고요? 지공거. 그래서 좌주문생 관계 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지공거를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어 하는데 공무원 시험을 최근 10년 동안 냈던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이 난 앞으로 공무원 시험 안 낼래 이러면서 자기가 별도의 학원을 만들어 줍시다. 당연히 학생들은 그쪽으로 몰리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식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4개 많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문헌공도 이외에도 11개의 학교가 더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모두 합쳐서 12도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관악이 이렇게 쇠퇴해요. 국가에서 바짝 긴장하겠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악을 다시 한번 진흥시키기 위한 왕들의 노력이 펼쳐지는데 그 시작은 일단 숙종이에요. 숙종하면 의천의 형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숙종 같은 경우는 관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일단 첫 번째 모습이 일단 책을 좀 많이 발행을 하자. 그래서 서적포라고 하는 기관을 만듭니다. 말 그대로 책을 발행했던 기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의 아들 때. 요즘 대학교에 가보면 전공별 수업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여러분 같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강좌 같은 거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도 과거 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특별 강좌 열어주자. 그래서 만들었던 게 바로 칠제라고 하는 전문 강좌입니다. 조심하세요. 만약 시험 문제에서 구제가 등장한다 그러면 이건 문헌공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최충이 만들었던 문헌공도라는 이 학교에 9개 반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제라고 하고요. 여기는 칠제라고 하는 전문 강좌를 만들었다.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 장학금 많이 주면 좀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학금 많이 주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면 양현고라고 해요. 똑똑한 현인을 양성하겠다 그래서 양현고라고 불러주고요. 자, 충렬왕 기억나시죠? 열심히 선방했으나 그 열심히 충렬왕 이 시기 되면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여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향이 말합니다. 여기서 보셨던 안향이 뭐래요? 안향이 왕한테 뭐라고 말하면 관리들 월급 중에서 일부러 좀 떼가지고 기부봉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장학기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것이 바로 뭐냐면 서막전이라는 거예요. 역사 공부했을 때 전자 등장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밭전자, 토지제도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토지제도 말고 또 전자가 많이 나올 때가 돈입니다. 돈. 우리가 동전이라고 하는 게 구리로 만든 돈을 말하죠. 환전이라는 게 돈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밭전자가 아니라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양현고에다가 그 기금을 줌으로써 장학사업을 펼치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앞서 이름이 지금 국자감이었잖아요. 이거를 뭘로 바꾸더라? 성균관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술교육 빼면서 유학교육만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일단 여러분 교육계획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게 뭘 것 같습니까? 솔직히 여기는 국자감의 유학교육뿐만 아니라 기술교육을 담당한다 빼면 별로 볼 거 없죠. 그렇죠? 뭐 향교를 각 지방의 군과 현에 설치했다. 그런 건 이제 기본 깔고 가는 거고요. 결국 문제 나올 수 있는 건요.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요. 관악을 어떻게 진흥시킬지 바로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시대별로 잘 묶어주시고요. 별표 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요. 역사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역사서가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일단 고려 초기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역사서라고 하면요. 칠대실록이에요. 변종 때 거란을 격퇴하고 난 다음에 자신감 확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칠대실록이 편찬된다. 단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빗금치는 것들은 현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현존하고 있는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뭐냐? 알고 계시죠? 바로 삼국사기. 김부식이 편찬해서 이 삼국사기가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역사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오래됐다. 이 최고라는 게 짱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가장 오래, 옛 고자를 쓰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거고, 두 번째는 삼국사기를 읽어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왕이 나에게 명을 하여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왕이 나에게 명을 하여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되셨어요? 그래서 예인의 중에서 인종이 있잖아요. 인종이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김부식한테 역사서 만들어 봐봐 이렇게 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삼국사기예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뭐라면 관찬역사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주도해서 만든 역사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학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책을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지에 대해서 그 유학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었겠죠. 그래서 유교사관에 근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거 아니고요. 유교사관이라고 하는 건 가장 강조하는 게 결국 충, 효 이런 거겠죠.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 내용 되게 많이 담고요. 그들에 대해서 되게 좋게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백장군 아십니까? 백제 마지막 황산벌 전투에 싸웠던 그 계백장군. 생각해 주세요. 계백장군과 관련된 이야기는 삼국사기에서 어떻게 서술되어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의리 있는 사람. 그렇죠. 물론 비록 전사했어요. 패하긴 했어요. 원래 전쟁에서 패하면 저런 무능한 놈 이렇게 욕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백장군은 패하고도 칭송받는 유일한 뭡니까? 장수입니다. 전투에 있으면 다 욕먹거든요. 되게 나쁜 사람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근데 졌음에도 불구하고 칭송받을 수 있는 게 전쟁터 나오기 전에 자기 가족 다 죽이고 나와서 결상금 하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야 정말 충신이구나 라면서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관점에 썼다. 자, 이것이 이제 삼국사기의 유교사관이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는 과연 있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은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단군신화. 어떻게 곰탱이와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들 생각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돼. 그래서 그런 내용은 수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역사서를 편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령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뭐 결혼하셔서 뭐가 있을까요? 가계부. 예, 여러분이 가계부를 쓰신다고 칩시다. 그 가계부를 쓰는 것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카드로 쓴 거, 카드 안에서도 신용카드로 쓴 거, 체크카드로 쓴 거, 현금으로 쓴 거, 막 다 파트 나눠서 쓰는 사람이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쓰는 거 도저히 안 써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날짜별로 써요. 그래서 종목별로 다 나누지도 않고요. 그냥 뭐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잘랐다, 슈퍼마켓에서 뭐 샀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계부도 사람마다 쓰는 방법이 있듯이 역사서도요, 편찬하는 그 기술하는 방식이 있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 기억해 두세요. 자, 하나가 기전체, 하나가 편년체. 기전체, 편년체, 기전체, 편년체. 이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진짜 많이 헷갈려요. 기전체, 편년체. 좀 쉬운 게 편년체예요. 편년체에서 년자는 1년, 2년입니다. 그러니까 일기 쓰듯이요. 그냥 날짜 순으로 쭉 쓰는 게 편년체예요. 대표적인 게 조선왕조실록. 실록자가 들어갔던 것이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쭉 시대의 순으로 읽어가는 거. 되셨어요? 반면에 기전체라고 하는 건요. 주제별로 써요. 주제별로. 삼국사기를 쓴 이제 이 기전체는 이제 사람 중심으로 주제별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가장 맨 처음에 깔리는 게 본기라고 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왕들 얘기 쫙 모아내서 그게 본기. 그래서 기전체예요. 됐어요? 그리고 아까 계백과 같은 사람들은 열전이라고 해서 충신들 쫙 모아둔 거. 본기, 열전. 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연표를 깔아둡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체 방식.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김부식 같은 경우는요, 고구려사보다는 신라사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라사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더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고 신라 계승의식이 강했었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특징 다 기억하셔야지만 삼국사기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유교사관의 근간에 있었던 이러한 풍토는 무신들의 권력을 잡으면 또 확 뒤집어지겠죠. 그쵸? 자, 그러면서 뭔가 자주적인 사관을 바탕으로 한 역사책들이 펼쳐지겠는데요. 그 시작이 되는 것이 일단 동명왕편. 앞서서 이규보 말했었죠. 그 이규보가 쓴 것인데요. 동명왕이라고 하면 이거 주몽을 말합니다. 주몽에 대한 대서사시. 책 한 권짜리는 아니고요.
이 사람이 썼던 동국 이상곡집이라는 이제 그 글 모음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들어가 있는 서사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몽이 나라를 어떻게 건국했고 엄마 아빠는 어쩌고저쩌고 막 쓴 거죠. 각훈이 해동고승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앞서서 김부식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유교와 관련된 것만 썼기 때문에 승려 얘기 다 빼버렸거든요. 근데 여기는 고승, 승려, 뛰어난 승려 30여 분에 대해서 쭉 써놨습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풍토를 계속 이어져서요. 원나라 간섭기 때 나온 게요.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는 스님이었던 이련 스님이 쓴 거 알고 계시죠? 그쵸? 그러면서 삼국사교 좀 많이 대비가 되는 거. 일단 이름만 들어보고요.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가 있어요. 자, 일단 묶어서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여기서부터 지금 나와 있는 이 4개 책은 앞서 보였던 유교사관과는 대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주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전통사관이다 라고 해요. 유학적인 그런 색채보다는 그냥 우리 식대로 자주적인 전통사관이다. 문벌 귀족계에서 무신 집권기로 이제 권력 자체가 바뀐 것도 또 하나의 영향이 되겠지만 원나라 간섭기 때인 거잖아요. 우리 원나라 지금 전쟁 하고 그다음에 간섭을 받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많이 상해있겠어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이지만 과거 우리 잘났었거든 이런 거 좀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책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주적인 전통사관의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특히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담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다른 모습들이 보이죠? 일단 첫 번째, 여기 같은 경우는 앞서 야, 말도 안 돼,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해서 뺐었던 단군 왕검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왕운기도 마찬가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 삼국유사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편이 뭐냐면 기편이에요. 되게 기이하다, 되게 신기하다. 하지만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는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 라면서 막 재미있는 야사들 대단히 많이 담아뒀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민간 설화 같은 것도 많이 수록되어져 있더라.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자, 말기 같은 경우는 성리학이 들어왔죠. 그럼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역사책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략이에요. 이거 바로 이재현. 만권당에서 성리학 받아들였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성리학을 조선시대 때 공부하면 얘기를 하겠지만 항상 거기서 보면 기본 어떤 정통, 뿌리 이런 거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정통성 이런 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예전부터 근원이 됐던 사람들에게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위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 여기는 거 이런 정통론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에서 또 명분론이라고 해요. 성리학적 명분론 이런 얘기하는데 사람 이름은 거기에 따라서 나눠지는 역할 지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적으로 상하를 나누는 그런 계층의식이 되겠는데 사략 같은 경우는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람이 썼기 때문에 정통이라든지 명분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까지 출제된 내용들을 보시면 유학, 교육기관, 역사서 다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단독 문제로만 본다면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역사서입니다. 자, 그러니 문제 푸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6건의 역사서, 그 각각의 역사서의 특징들을 조금씩은 다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완벽하게 여기까지도 접근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되셨어요? 자, 이거 말도 여러분들 5단계로 또 끊어봐야 될게요. 문학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도자기 같은 경우는 5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표 안에서 마저 녹여서 제가 정리를 또 해드릴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여기는 뭔가 스토리는 많이 없고 다 외워야 될 거 위주죠. 그렇죠? 원래 문화사 쪽 같은 경우는 원래 이야기가 제일 많이 있죠. 근데 그 이야기를 풀어줘 본들 시험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상 아까워서 못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문학. 국가 초기 마찬가지예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어떤 분위기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식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게 신라시대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향가입니다. 향가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그런 작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제 시 이런 것들을 이제 향가라고 얘기하고요. 이 당시 향가였던 대표적인 승려하면요, 균여 기억나세요? 광종시기 때 불교 통합운동 펼쳐나갔었던 그 균여입니다. 보원과 10원수라고 해서 거기 보면 향가 11수가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향가가 25수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11수가 바로 균여에 의해서 집필되었고, 그 다음에 문학작품이 이제 중기로 보면서는요, 뭔가 보수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약간 이렇게 숭상하는 분위기가 나와요. 그래서 당나라와 송나라의 시라든지 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숭상하는 분위기가 펼쳐지다가 무신집권기 때는 아무래도 또 한번 위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때는요, 문인들 중에서 야,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으니 우리가 무슨 뜻을 펼칠 수 있겠느냐, 그냥 관직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시나 지으면서 우리 가끔 맨날 술이나 마시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서 문인들이 조직을 결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중림고회입니다. 중림고회.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대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우리 시나 읊조려 보자. 중림고회 되셨어요. 이때 나왔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요, 이인노, 또 임춘, 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인노, 임춘 등이 있고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일부 문인들 같은 경우는 서방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 사람이 바로 이규보. 이규보가 동국 이삼국집을 저술을 했는데 그 안에 보면 아까 동명왕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원나라 간섭기 말기는 그냥 묶어서 들어가시면 될 텐데요. 이때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이 신진사대부라고 했었죠. 그 신진사대부들이 글을 쓰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요때 하나의 풍조가요, 경기체가라고 해가지고요, 사대부들에 의해서 쓰여진 어떤 문학작품의 성향이 있고요. 이거 말고 일반 민중들 속에서는 소교라고 해가지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중가요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노래되어지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기를 볼게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 하면 이제 뭐 대표적인 거 상감청자를 생각하시는데 처음부터 상감청자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순청자입니다. 그게 11세기 정도 때 만들어졌어요. 이 순청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청자라고 하는 게 빛이 세게 그 빛깔이 나는, 그러니까 초록도 아니고 파랑도 아니고 색깔, 빛이 색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 게 청자인데 이때까지는 문양을 파지 않았다. 그래서 순청자라고 하다가 12세기부터 이제 13세기 요 걸치면서는요, 청자를 이렇게 파가지고요, 아예 그냥 빈 공간을 두기도 하고요, 아니면 때로는 파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흰색과 검은색을 덮는 거예요. 도자기 만들고 난 다음에 흰색과 검은색을 다시 끼워놓고 난 다음에 다시 구워내거든요. 그럼 그것이 나중에 다시 구워내고 나면 뭐 학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되게 예쁘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파내는 기법을 바로 뭐냐면 상감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의 도자기를 바로 상감청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감청자는 문벌 귀족이 권력을 잡고 있던 시기부터 문벌 귀족이 초기 때까지 유행했다. 이게 최고였다 보시면 돼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 당시 최고의 예술적인 미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자, 하나 주의할 건 바로 뭐냐면, 우리 도자기를 되게 많이 굽는 곳 하면 지금도 유명한 곳이요, 경기도 이천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는 조선 백자, 조선의 하얀 도자기 있잖아요. 그걸 많이 구웠던 곳이고요. 청자다 그러면요, 전라도 강진 지역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뭐 신안 앞바다 보물섬 이런 거, 이제 보물선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라도 아래쪽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도자기 굽고 난 다음에 배를 가지고 수도 개경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뭐 하냐면 이제 배가 풍랑을 만나서 저희 좌초되고 다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만약에 이 지역에서 이게 침몰됐던 배들을 이제 건져내게 되면 거기서 엄청나게 나 이제 상감청자들이 나오죠. 여담이지만 귀족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이제 청자를 가지고요, 이거 도자기로만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기와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자라고 하면 화려했었던 중기시대의 문벌 귀족 사회상을 엿보는 대표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하겠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고려 말로 가면은요, 청자에다가요 흰 흙을 덮어요. 그러다면 그 위에다가 문양을 막 새겼는데 우리가 이런 걸 바로 뭐라면 분청사기라고 합니다. 분청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자는 청자인데 분칠을 했어요. 흰색으로 분칠한 거. 이 분청사기 같은 경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청사기 되게 좋아하는 게요. 뭐 상감청자라든지 조선시대 백자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다소곳해요. 그러니까 문양이 있긴 있어도 화려하진 않거든요. 여긴 되게 과감해요. 네. 막 물고기 그림도 큼직큼직하게 막 넣어두고요. 빗금도 강하게 넣어두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존재하는 자기들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강렬한 모습을 보이는 게 분청사기. 이 분청사기는 청자와 조선의 백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도자기 같은 경우도 시대별 발달 상황을 봐야 되는데 청자, 분청사기, 백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시고요. 여기에다 기왕에 한 거예요. 의학도 제가 같이 좀 집어넣을게요. 의학이라고 하면 의학 서적을 보셔야 돼요. 의학 서적.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어떤 약을 먹으면 좋은지 그걸 기록해 두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거 공부한 적 없죠. 그러니까 바꿔 표현하자면 그 이전에는 의학 서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이겠지만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다가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남아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이때 나옵니다. 바로 향약 구급방이라는 거예요. 향약 구급방.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나오는 약재들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처방하면 좋을지 남아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동의보감의 조상님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약 구급방.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서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시대상 접근하는 거 다 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볼 건요. 시대상 상관없이 그냥 접근하시면 되는 거. 일단 첫 번째, 도교. 예, 고려시대 때도요, 도교가 유행하는데, 단, 도교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하면 현재 지금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목표이다 보니까 신도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되게 잡신. 옥황성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신성까지 근데 나한테 도움이 될 건 다 믿어요. 되게 잡신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끔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죠.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을 초제라고 불러주고요. 도관이라고 해서요. 우리 사원이라고 하면 이제 불교 절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도교와 관련된 사원을 이제 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팔관에 열심히 열었다고 했잖아요. 이 팔관에 같은 경우도 토속신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거기 때문에 도교적 색채가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고려는요, 풍수지리설도요,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경의 운이 되게 좋다라고 해서 개경과 서경이 똑같이 관청 마련하고 있었잖아요. 서경 질지설도 여기 있었던 거고요. 남경이 조선시대 한양, 지금의 서울이거든요. 여기도 운이 좋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남쪽에는 수도, 남경이라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예 이제 조선의 이제 도읍지까지 되는 것도 이런 풍수지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천문학도 발달했는데요.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 첨성대라고 하면 누가 만든 것? 선덕여왕이 만든 것만 생각하시죠? 아니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도요, 첨성대가 있어요. 일단 요거 하나 조심하세요. 고려시대도 첨성대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 하늘을 이제 관측하는 전문 기관이 있었겠죠? 우리는 그 전문 기관을 하늘을 본다라고 해서 사천대라고도 하고요. 서운관이라고도 해요. 이게 조선시대로 가면 뭐가 되냐면 관상감이에요. 예, 관상감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달력이 나오는데요. 달력은 지난번에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충성왕 때 원나라부터 달력 받아들인다 했죠. 원나라가 그 당시 사용하던 것이 수시력이거든요. 이거를 받아들였다. 이거 깔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글씨가 나와요. 은근히 글씨가 시험에서 조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글씨 같은 경우는 전기와 후기를 좀 구분을 지어주세요. 전기 같은 경우는 구양순체라고 해가지고요. 당나라에 되게 유명했었던 사람이 이제 글씨체입니다. 이게 유행하다가 나중에는 그 원나라 서양가에 있던 조맹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맹부의 글씨체가 유행하는데 이걸 바로 송설체라고 해요. 암기겁이 딸이 없이 그냥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려 죄송한데 구양순체가 처음에 유행하다가 송설체라는 게 후반부에 유행했다. 이렇게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공예기술 중에서 여러분 하나 기억해 줄 게 은입사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은입사 기법이 뭐냐면 청동기를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릇 같은 거 만들었다.
그 겉표면을 내가 원하는 모양을 좀 파는 거예요. 그게 난 다음에 은 있잖아요. 은을 얇은 실을 만들어서 고 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동과 은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공예품들. 그런 걸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은입사 기법이라는데 되게 화려해요. 또 나전칠기라고 아시죠? 예전에 그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요, 이렇게 반짝이게끔 해가지고 뭐 문갑이라든지 아니면 장롱 같은 거 만들었던 그런 기법들, 나전칠기 이런 기법들도 고려 시대 때 유행을 하게 돼요. 이런 거 이제 시대 구분 없이 그냥 고려 시대에 유행했다라고만 알고 계시고, 요거는 전기 후기로 끊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요, 여기 참 진짜 스토리도 없고 그냥 이렇게만 접근하죠. 아이고, 여러분께서 이거 진짜 암기하려고 하면 역시 문화 파트는 시험 보기 바로 직전까지 이거 들고 있어야 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문화사까지 모두 완료하고요.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한 시대가 끝난 만큼요. 해당하는 시대 복습하시고요. 궁금한 거 질문 언제든지 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